자, 교범을 받아놓은 거 있으시죠? 이 소멸시효가 양이 많다 보니까 문제는 많이 나왔는데 집중해서 중복적으로 나온 문제들이 이제 이런 정도 문제고요. 나머지는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문제 많이 나왔는데 중복해서 나오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거의 다 봐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우리 시험의 특징이 중요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집중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전 분야에서 아주 구석구석에서 지문 하나씩 끌어서 이렇게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쨌든 요 내용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제 뒤에 가면은 제가 요건 이제 2번 나왔던 거고 뭐 기산점 따지는 문제 이렇게 좀 정리해 놨죠. 시효 중단. 그리고 시효 중단의 효과 같은 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좀 내용을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내용을 좀 정리 많이 했고 한두 번 나온 것들도 뭐 지금까지는 한 3번 정도 나온 것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3번 정도 나온 거는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좀 한 2번 정도 나온 것까지도 이제 좀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 암기사항이죠. 형, 상, 점, 담, 분비, 물총, 소, 등청 그거 있었죠. 특히 등기청구권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죠. 주의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의 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게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종류가 3개입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 목반청, 방해 제거 청구, 방제청, 방해 예방 청구, 방해청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3글자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목반청, 방제청, 방해청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목반청, 방제청, 방해청. 이제 우리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하는 건 물권자가 그 물권의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물건 가져갔으면 목적물 돌려줘. 목적물 반환 청구. 사용수익 하려고 그러는데 사용수익 못하게 내 땅에다가 누군가가 땅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놨대요. 그럼 출입을 못하죠. 그럼 차 치워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방해 제거 청구. 방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예 내 땅에다가 차를 대려고 준비하면 아예 처음부터 대지 못하고 나가라. 방해 예방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점유권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아니라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 얘기 나왔는데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 3개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 빠진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X죠, 이거? 여러분 책에도 있나요? 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X로 돼 있어요? 예, 그래요. 내 것만 빼먹었네. 자,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래 구상권 일반적인 채권하고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봐야 되고요. 근저당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면 자, 우리 저당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면요. 먼저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빌리면 무조건 저당권 설정해 주나요? 안 해줘도 관계없죠.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으면 거긴 계약이 몇 개냐면 2개인 거야. 금전 소비대차 계약 하나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 2개입니다. 주된 권리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된 권리는 뭐죠?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계약이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2개이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 돈 빌려주고 받은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유치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수한 자가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수익하고 있답니다. 권리 행사 중이죠. 그러면 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불계속 지효권이죠. 지효권입니다. 앞에 불계속을 붙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겠죠? 에? 몇 년이죠? 20년에. 지상권도 용익물권 중에 하나죠. 그래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근데 사실은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지상권이 문제된 거 처음 봤어요. 계속해서 지효권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상권을 냈더라고요. 냈는데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최단 기간이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이니까 5년 이상이면 40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럼 40년 기간 중에 아무 때나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얘기할 것도 없잖아. 40년 기간 중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냈더라고요. 냈는데 어쨌든 간에 용익물권에 포함시키니까, 그리고 틀린 답이 정확히 있었으니까 특별히 시비 걸 건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 우린 주로 이걸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용익물권 딸랑 3개인데 이거 암기 안 돼 있으면 민법 공부할 자격 없다고 얘기했죠.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거 암기하고 있나요? 예. 자, 하자담보 책임의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 소멸시효 규정, 제척기간에 소멸시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하는데,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도 적용되고 소멸시효도 2개 다 적용된다 라고 해서 아마 우리 판례 타이틀만 줄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이거는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뒤에 게 왜 안 나오냐, 그죠?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 청구권만이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죠? 예. 그 다음에 뭔가가 사이즈가 잘못됐네요. 그죠?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죠? 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였었어요? 형성권이기도 하면서 소유권의 일부 권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입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하는 거고, 똑같이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거고,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될 수가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건물이 완공될 후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무슨 행위? 변제 행위를 한 때부터죠. 자, 구상권자가 그러면 공동 불법 행위자 3명 중에서 한 사람이 변제 행위를 했대요. 그럼 나머지 얘네 공동 불법 행위자는 면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변제를 해서 나머지 공동 불법 행위자 면책 행위를 한 때, 그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고, 채권자가 선택권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해야 되겠죠. 소멸시효가.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했는데요.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하자담보 책임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야?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해야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관리 실무 배우면 요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자담보 책임 있죠? 요거의 기산점은 전유 부분의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받은 날로부터, 아니면 뭐 입주가 시작된 날로부터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하지만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뭐 얘기하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왜 생긴 거예요? 하자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다 라고 합니다. 목적물 인도받은 때 아닙니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을 때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 왜 생겼다 그랬죠? 이행불능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위반행위 한 때로부터죠. 계약 체결 시가 아닙니다. 위반행위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해야 되고요.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기간.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건 기간이니까 2글자였죠? 뭐요? 직권. 소멸시효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 있다. 그럼 틀렸죠? 연장할 수는 없죠. 단축은 가능하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경감할 수 없으나 이를 연장 가중할 수는 있다. 이거 반대잖아.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얘기죠. 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순환주기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거잖아요. 3년의 단기 소멸 맞고요. 주채무가 민사채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때 그랬습니다.
보증채무와 주채무는 각각 별개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주채무가 민사채무면 10년이 되겠지만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면 5년이 돼야 되겠죠. 지상권 뭡니까? 지상권. 지상권 용익물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20년이고요. 자, 민사소송으로서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되지만 민사소송이요. 그 소송이 기각,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 여기 취하 빠져 있네. 된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최고의 효력 정도는 인정된다죠. 이 경우 일부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채권 전부에 대한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진 경우에 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극단적인 상황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해서 채권자를 소송에 불러내니까 채권자가 와서 무슨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쟤한테 내가 채권의 유예기간 3개월을 줬으니까 아직 3개월 더 있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통화 녹취록입니다. 라고 해서 제시를 해야지. 판사가 부르니까 받을 돈이 있나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왜 왔죠? 올해서 왔습니다. 응소는 하긴 했죠. 그래놓고 지권리 주장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리고 그런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주장해서 받아들여져야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 응소로 보는 겁니다. 응소 행위로 인한 시효 중단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응소해서 자기 권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래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권리 일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하대요. 그럼 일부 중단이죠.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틀렸죠.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 각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뭐 취하의 경우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틀렸어요. 소송이 각하되든 취하되든 또는 기각이 되든 시효 중단의 효과는 무조건 없는 겁니다. 또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 정도 효력은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한다든지 압류 가처분이 들어간다든지 라고 하면은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최초 재판상 청구한 때로부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7월 1일 날 재판상 청구했다가 8월 1일 날 소송을 취하했다가 12월 1일 날 다시 2차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12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자로 제1차 소송 제기한 때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과세처분, 무효 또는 취소 확인에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볼 수 있는 거죠.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확인에서는 행정소송이거든요. 과언합한 조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처분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누구냐면은 민법 제 118조에 정한 대리인, 좀 더 구체적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있잖아요. 얘네들도 처분권은 없지만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할 수 있어요. 승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 권리에 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예.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된다.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하는 거고, 소멸시효가 중단될 때 그 시효 진행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틀렸죠. 다시 이어서가 아니라 새로이 진행하는 거예요. 가압류하게 되면 시효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돼야 되죠. 중단의 효과 계속돼야 된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주보지역연대 물통이 있었죠. 주보지역연대 물통. 그래서 이거 이제 24회도 나왔는데 24회건 제가 빼먹었네.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맞았고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의 효력이 있죠. 주보. 예?
주채무자 시효 중단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 예, 주보 나오고 없다 그랬으면 이거 틀렸네 그러면. 없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죠? 그다음에 압류는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압류는 시효 이익을 받은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시효 이익을 받은 자는 채무자고 누구? 물상보증인이죠. 이거 질문이 왜 물상보증인에게 압류했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가정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하는데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지 않으면 채무자 옆집 아저씨 재산을 압류합니까? 옆집에 산다는 죄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압류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누구란 얘기예요? 물상보증인밖에 없죠. 채무자 아버지 재산 압류할 수 있어요? 부인 재산은요? 아들 재산도 안 되는 거야.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재산을 압류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 물상보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이거 맞죠?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의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 틀렸습니다. 통지해야 되는 거죠.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야 되죠. 부진적 연대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부진적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자, 요거는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를 봐야 되는데 부진적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해서 발생한 어떤 법률 행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적 연대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는 또 달라요. 진적 연대와 부진적 연대는 또 달라. 전체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건 딱 하나. 면책행위예요. 면책행위. 면책행위는 채무를 변제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면책이 되는 거죠. 상계했답니다. 대물 변제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있죠. 누가?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 그럼 결국은 변제 효과가 생기는 행위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제 효과가 생기는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는 별도로 뒤에 가서 불법 행위에서 한번 더 볼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내면 조금 어렵긴 한데 연대 채무를 진적 연대, 부진적 연대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를 좀 어렵게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있어요.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상긴 사유의 효력이 나머지 연대 채무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경우, 이거 암기사항이거든. 제가 표 그려갖고 이청 씨는 소경이신데 면상이 혼란스럽고 지저분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다. 미리 얘기하면서 암기사항이 있고 이건 또 안 그래요. 암기사항이 또 달라요. 이거는 뒤에 가서 그래서 채권법은 아주 머리 아파요. 예.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우리 여러분 그 좀 뭡니까 회계 원리 있잖아요. 회계 원리 뒤에 가면은 관리 회계 있잖아요. 원가 회계. 이거 8문제 정도는 포기해라 그러면 받아들이는데 민법에 채권법에 가면 양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니까 8문제 포기해라 그러면 성질내. 민법이 만만해 보여서 예, 성질낸다니까요. 예. 자, 다시 정지입니다. 정지는 4개 있었죠. 제한능력자, 부부, 그렇죠? 상속재산 6개월이고 천재사변은 한 달인데 여기 지금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이야.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6월 맞는 거고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혼인 부부니까 6개월이죠. 예. 시효가 정지된 때는 정지된 때까지 경감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정지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소멸시효 정지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 진행을 멈췄다가 상대방의 상태가 호전이 되고 나면 6개월 내지 한 달의 여유 기간을 더 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추가시켜서 6개월 내지 한 달 정도 추가시켜서 소멸시효 완성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소멸시효 원형권자는 이익을 받을 자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에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계산해야 된다. 기산일은 누가 판단하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쫓아가야 되죠. 본래 소멸시효 기간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본래는 어디? 약정서에 써 있는 거. 근데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본래 기산일이 있대요. 본래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데 누가? 당사자가. 소멸시효 기산일은 당사자를 쫓아가는 거고 소멸시효 기간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고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상대방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소멸했음을 원용할 수 대의소송이요? 원용할 수 없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채권자 취소소송은 있다.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산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대요. 그럼 이거는 지워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죠. 소멸시효 완성이 됐대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이 있었답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채무 승인의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일부 변제. 일부 변제는 비록 승인이지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완성된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X의 다툼이 없는 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그 일부를 변제했대요. 일부 변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해 줘야 되죠. 예. 근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고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하권 8페이지입니다. 물권법이죠. 예. 물권은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 지배권이에요. 권리의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배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지배합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독점하는 권리다. 그래서 원래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건데, 물건 이외의 기타 재산권에도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앞에서 물건 편에서 한 거, 이거 굉장히 눈에 많이 익죠. 그래서 지배권 중에서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담보물권. 이 담보물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외에도 설정이 가능했어요. 담보물권 중에서 뭐요? 저당권 설정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고, 유치권은 또 유가증권 외에도 성립하는 것이고요. 질권은 일반 채권 외에도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그냥 보시면 돼요. 담보물권은 담보물권 중에서 뭐죠?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외에도 성립하게 된다. 자, 그럼 이런 물건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요.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독립성을 갖춰야 되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물건은 반드시 현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특현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물 일권주의다. 일물 일권주의. 여기서 일물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와 일물 일권주의 예외는 물건 하면서 너무 많이 해서 여기서 안 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한 거야? 일물,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인데 하나의 물건 외에 내용이 같은 물건은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예외가 뭐였죠? 순위에 의해서 보호될 때는 2개 이상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구성 부분에는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그렇죠. 다만 용익물권이나 아니면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 등은 물건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물건이 3개면 물건이 3개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 3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 없다. 다만 집합물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법이 있다든지 판례 또는 관습법상 제도에 의해서 유동집합물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도 있고, 또 특별법에 의하면 공장재단 저당법이나 광업재단 저당법 합쳐져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합쳐졌거든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집합물이든 기타 뭐 유동집합물이든 저당권 설정하고, 그 구성 부분의 일부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효력은 항상 현재 있는 집합물 전체에 대해서 특정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걸로 많이 배웠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이 물건은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대세권이 있고, 그 누구라도 침해하게 되면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절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세권이고 절대권이니까 세상 사람 누구라도 내 거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불법 행위야 라고 얼굴 마주치는 사람마다 건드리면 큰일 난다,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주일만 있으면 죽겠죠,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다 표시 좀 해놓자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시제도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공시하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2개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할 것이고 동산은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부동산은요
등기라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 그럼 인도 받으면 뭐 하게 됩니까? 점유하게 되죠. 이 방법으로 공시하게 됐다고. 이 공시 방법인데 이 공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물건은 내 물건이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땅 같은 걸 내 물건이니까 거기 뺑 돌아가면서 내 물건이니까 건드리지 마셔. 내 물건이니까 건드리지 마셔.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조금씩 편한 걸 강구하다 보니까 뭐야? 말뚝을 받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울타리 치기 시작하죠. 그 울타리가 약하니까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니까 벽을 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내부에는 뭔가 좀 농작물이 좀 좋은 게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맨날 도둑놈 들어오니까 성벽을 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야? 물건에 어떤 배타적 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성벽을 어디까지 칠 거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발달한 제도가 이 등기 제도죠. 등기.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다가 권리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외부에 공시하는 기능. 이걸 등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동산 보세요. 동산. 제가 들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지금 동산에 팔 시계 있죠. 요거만 해도 벌써 컬러풀하게 3개가 있죠. 이거 다 어떻게 등기하겠어. 그러니까 이건 등기하지 말고 이렇게 붙들고 다니면 권리자로 보자. 제가 이걸 사지 않았으면은 아니면 빌려왔든지 아니면 훔쳐왔겠죠. 만들었다, 샀다, 빌렸다, 훔쳤다. 이걸 일 텐데 어떻게 제가 이걸 취득하게 됐을까요? 딱 그렇게 생긴 거 보니까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주소서도 훔친 거예요. 점유이탈물 횡령이에요. 주소서도 훔친 겁니다. 예. 주순 거를 그것도 일종의 절도예요. 점유이탈물 횡령이다라고 해서요. 예. 자, 좋습니다. 주순 거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생긴 게 보니까 이거 만들 재주는 없는 애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훔칠 정도 품위는 아니죠. 왜 웃어요? 훔칠 정도 품위는 아니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사지 않았으면 임대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지 않았으면 임대했을 텐데 이런 걸 뭘 임대해서 가지고 다니겠어.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샀을 것이다. 들고 다니면 제가 샀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고 있다, 점유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건 외부에 공시할 필요도 없이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대외적으로 저건 진정한 권리자라고 인정을 해준다고. 근데 이 등기는 등기부를 작성할 때 처음에 등기관들이 전부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쓰다 보니까 잘못 쓰는 등기도 꽤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가 잘못 작성돼 있는데 그 잘못 작성된 등기부를 진정한 등기부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야.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이 되는 것이고, 등기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 중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게 되면 그 믿고 거래한 사람이 희생이 되는 거죠. 이해관계 있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희생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감정이입을 해야 이게 이해가 쉬워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파트 하나 산 거야. 아파트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 아파트 살 때 등기부 띄워보고 매일 등기부 띄워봤나요? 안 띄워보죠. 왜 안 띄워보는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 등기부 서류 위조해갖고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그거 어떻게 매일 띄워보냐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법체계는 그래. 전 세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혹시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가 무효등기로 취급해버립니다. 등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뭘 보호하는 거예요? 실체권리관계를 보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체권리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해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파트를 처음에 살 때, 여러분 집을 처음에 살 때 최초 등기하고 여태까지 등기부를 매일 안 띄워보고 확인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의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한 누군가의 위조 서류에 의해서 등기 서류가 위조돼서 말소가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등기부를 들고 와서 나한테 야, 내 이름으로 등기됐으니까 집 비워 라고 해서 내가 얘들아 짐 싸라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등기를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공신의 원칙을,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게 거래 안전에 유리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게 거래 안전에 유리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게 거래 안전에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만약에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현재 명의자에게 나가라 라고 한다면 저는 63빌딩 위조합니다. 등기 서류. 목숨 걸고 저거 평생 하나 저거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위조 기술을 배워야 되죠.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무효 등기를 보호하지 않겠다. 무효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지. 유효인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갑소유 물건이에요.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었다고. 갑소유 물건이고 등기까지 됐으니까 실체 권리와 등기 관계가 일치했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인 등기인데 을이 이 등기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매매했다고요? 안 했다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취득한 적이 없죠. 등기만 갖추고 있잖아. 근데 이 등기도 무효 등기 아닙니까? 무효 등기인데 이 등기를 진정한 권리로 믿고 병이 다시 이해하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췄다. 그래도 없는 소유권은 승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승계된 거죠. 얘는 선의 무과실이다 라고 하더라도 얘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 즉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갑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을을 통해서 병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권리자는 누굽니까? 갑이야. 갑이 이 물건을 정에게 팔았다는 거죠.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등기는 못 받죠? 하지만 얘한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는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정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비록 유효인 등기가 말소되어 있는 상태일지라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이 사람은 권리를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냐. 그러니까 유효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래서 등기가 표시하고 있는 권리까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효인 등기는 원인 없이 말소가 돼도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는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무효 등기인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반대 해석하면 유효인 등기는 원인 없이 말소됐다라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동사는 어떠냐? 동사. 제가 이거 들고 다니는데 이거 발로 찰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들고 다니는데 이게 사실은 제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거 제 거라 그러고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사면서 영수증 갖고 계신가요? 무슨 영수증이야? 3년째 들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증 갖고 계시나요? 없는데요? 그럼 당신이 권리자라고 어떻게 믿어? 그럼 한 대 때리고 뺏어오겠죠? 너한테 안 팔아 임마 그럴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발로 툭 차면 굴러다니는 동상 같은 거 이런 것까지 권리 진정한 권리관계 다 확보해서 다니려면 제가 트럭으로 한 대씩 들고 다녀야 될 거야. 권리 관련 서류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이 제가 진짜 이게 내 게 아니고 옆에 친구 걸 가져왔어요. 옆에 있는 교수님 거 가져왔는데 여러분한테 팔았다는 거야. 근데 하는 짓이 선생이고 맨날 이거 썼는데 비슷하게 생긴 거 갖고 와서 팔았답니다. 여러분이 원래 지 거였나 보다 라고 믿고 거래했으면 여러분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의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되는데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죠. 즉
동산의 인도 내지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권리자가 소지하고 있는 동산을 진정한 권리자로 믿고 선의로서 과실 없이 산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나 질권 같은 거, 소유권이나 질권 같은 거, 소유권이나 질권 같은 걸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동산에 대해서는요. 아시겠죠? 소유권과 질권이에요. 하지만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 선의 취득 자체가 우리 시험에만 좀 나와요. 딴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선의 취득 자체가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한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죠? 금년에 안 나오고. 작년 나오고 금년 안 나오고. 내년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하지만 이번에 이건 할 겁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에 안 나올 거다라고 해서 안 했어요. 예, 안 했는데. 왜냐하면 2년 지났잖아요. 그럼 또 혹시 모르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선의취득 제도 자체가 우리 사회에 지금은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는 거지 이 선의취득이라는 게 작물취득의 문제가 벌써 먼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왔어요. 훔쳐와서 내가 내 거인 것처럼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팔았고 여러분은 내 직업이 선생이다 보니까 이게 훔쳐온 물건이 아닐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냐고. 보통들 선생들이 쓰는 물건이니까 그죠? 그리고 제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샀겠죠? 경찰이 믿어줄까? 안 믿어준다니까. 일단 오거라 그러죠?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그럴 거 아니냐고. 저는 모르고 샀는데요. 진짜 몰랐어요? 예. 강의 몇 개월 들었어요? 예, 몇 개월 들었습니다. 눈빛 보고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범죄 대상물이라고 해서 압수부터 하지. 그럼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잘 쓰세요. 이러고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작물 취득의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한번 하긴 할 거야. 그런데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선의취득과 관련돼서요. 선의취득은 제가 동산의 공시방법으로서 인도 또는 점유의 공신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취득한 자는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 취득할 수 있는 게 선의취득이라 그랬죠. 뭐만 인정한다고요? 동산. 뭐요? 동산만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선의취득이고 이 선의취득 제도 자체는 제가 칠판에다가 한 판 딱 그려드리면 돼요. 그거만 그냥 하시면 한 5번만 그려보면 돼. 내용도 어려운 거 없고 한 판 딱 그려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3명 딱 등장시켜서 한 판 그려드릴 거니까 양 많지 않아요. 그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면 더 고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린다고. 자, 갑이 제3자 A한테 사기를 당해요. 사기를 당해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을은 얘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을은 동작 빠르게 병에게 이 토지를 또 다시 양도합니다.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얘는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제3자인 거예요. 선의의 제3자인데 나중에 갑이 얘네들이 서로 짜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야이씨 이거 취소할래 라고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했는데 이 취소의 효과가 병에게 미치느냐? 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이 물건을 선의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그렇죠?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그랬죠? 예, 이게 30초도 안 지났는데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동산만 된다고 동산만 이거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토지라고. 됐어 그냥 넘어가야 돼.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신의 원칙, 즉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무효등기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유효등기를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럼 등기나 점유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물권은 법으로 정한 것만 물권으로 정해놓고 그 내용도 등기할 수 있는 내용도 법으로 딱 정해놨다고. 그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은 등기 등으로 보호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고 요것만 물건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민법 제 185조에 보면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을 창설하는 것이지 당사자 합의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절대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185조 물권 법정 주의로 인해서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을 창설해낼 수 있다. 이때 이 법률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민법이에요. 물론 특별법상의 물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특별법상의 물권들은 각각 그 분야에서 보시자고. 우리 임목법에 보면 임목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자동차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들도 다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별법이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보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건 특별법들이고 우리는 민법 시간 아닙니까? 예,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은 8개라고 얘기했죠. 소, 전, 지, 저, 질, 유, 점이라고 얘기했죠. 얘네들은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소유권을 뭐 하는 권리라 그랬어?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다. 얘네들을 용익물권, 얘네들을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권은 이렇게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용 수익권이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인 것이고, 처분권이 담보가치, 이게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인 거야. 요렇게 네가 용익권 행사해라, 네가 담보권 행사해라 라고 정해주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설정인 거야, 설정. 설정은 소유자가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예, 제가 이제 국어 전공하신 분들 자존심 때문에 일단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소울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국어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암기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혹시 국어 전공하신 분들 자존심 상하셨으면 사죄 먼저 드리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정자는 누구요?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자. 아시겠죠? 설정자는 소유자다. 자, 그럼 점유권은요. 소유권과 전혀 다른 권리인 거야.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점유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그러니까 얘는 등기 안 해도 돼. 그냥 지배만 하고 있으면 그냥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죠. 하지만 본권자에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본권 가지고 있는 자. 헷갈린다는 게 뭐야? 아마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시계를 여기다 풀어놓고 갔다. 근데 앞에 계신 수험생께서 민법규소 시계 놔두고 갔네. 내일도 오니까 내일 줘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렇다고 저한테 빌린 거 아니죠?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먼저 지배했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시계 좀 내놔.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야 되는 거 맞죠? 얼마 줄 건데 이거 아니죠? 예, 그건 아닐 테고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네 것도 아닌데 왜 안 줘? 그러면 내가 먼저 지배했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돌아와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되겠죠. 예, 여기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그럼 관습법상 물권은 어떤 게 있느냐? 관습법상 물권 이제 암기하겠어. 아주 짜증 날라 그러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양도 담보권. 이게 관습법상 물권이야. 여기다가 두 개 더하면 관습법상 제도라고 하죠. 합쳐서. 뭐뭐 있어? 지분명 사양 암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실혼 제도하고 명인방법이죠. 명인방법 뭐예요? 명인방법? 수목 또는 미분리 과실에 대한 명인방법. 아시겠죠? 걔네들은 이제 관습법상 제도고 우리 맨 첫 시간에 하는 거고,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시험은 주로 여기 두 군데서 나오는데 금년에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여태까지 무상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겼어요. 작년에 6월, 금년에 6월이구나. 금년에 6월에 4월에 확정된 판결이 6월에 공부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저는 시험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여러분 시험엔 거의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 시험에는 전부 다 나왔어. 중개사 시험에도 나오고. 굉장히 획기적인 판례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 자, 이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상 물권인데,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거 있어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이렇게 해서요. 우리 온천권 있죠, 온천권.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공원시설이용권. 요건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고, 자,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돼야 되거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자 아닙니까? 등기부가 없는 물건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금 다 주고 사실상 모든 걸 다 취득했으니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정도는 취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관습상 물권은 3개밖에 없었죠. 이거 뭐였죠? 지, 이거는 분, 그쵸. 양도, 그래. 그 정도 알아도 돼요, 우리 뭐. 뒤에 거 여기다가 지, 거시기, 지랄권 뭐 이런 거 안 낼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이 뭐야? 분란권 이런 거 아니겠죠? 내면은 그거 나올 거야. 지분, 그 다음에 양도담보. 그런데 양도담보 앞에다가 부동산 집어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동산의 양도담보.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예외까지 봤어요. 자, 우리 책으로 얼른 갈게요. 물권 총론. 그래서 물권의 의의 같은 거 지금 안 볼 겁니다. 물권의 법원은 법률 아니면 하나 페이지 넘기면 관습법 나오겠죠? 오른쪽 페이지에. 예, 관습법.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관습법상 물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습법상 뒤에 또 나와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이게 물권이고요. 또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도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도다. 물권은 첫 번째 줄만 있는 게 물권이고, 물권법의 특질은 양쪽 가로 1번에 강행규정성 그거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모든 채권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 아닌 것처럼 물권법 규정에 모두가 강행 규정은 아닌 거야.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도 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상린관계하고 유치권이 임의 규정이다라고 배워요. 자, 그다음에 고유법성 그건 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물권의 의의는 배타적이고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10페이지로 갑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그래서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줄칩니다. 이거 앞에서 다 공부하고 온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객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도 줄칩니다.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다른 사람 간섭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양쪽 가로 3번에 절대권, 대세권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얘기는 타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팔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 가로 5번에 뭐가 있대요? 양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권의 주체는요, 권리의 주체인 인이지. 인. 저기 칠판에 있잖아. 인. 그렇죠? 인이니까 자연인과 법인이겠죠? 자연인과 법인이고, 물권의 객체는 뭐였어요? 물건과 권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줄칩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죠. 다른 것들도 다 건드리겠지만 거기 동그라미 디귿에 있는 것만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만 줄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유치권이라든지 재산권의 준점이라든지 아니면 권리질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그쪽 부분에서 나오지 여기서 나올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물일권주의, 일물의 표준 이거는 물건 쪽에서 했으니까 그냥 쭉 넘어갈 겁니다. 그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물일권주의 예외 중에서 용익물권,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그거 줄치지 마세요. 그건 자꾸만 줄치면 다 해야 될 것 같아. 다음번에 물건 편에서 하고 나면 정말 또 쉬워지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용익물권 설정할 수 있죠. 하지만 담보물권은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설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양쪽 가로 3번에 있는 내용만 조금 보면 돼.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에 대한 물건의 성립. 이것도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도 줄치고, 특별법에 의해서 유동집합물이나 또는 특별법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죠. 여기에 보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거기 3상 3선식 발전기가 빠져나가고 3상 4선식이 들어왔대요. 경매 실행할 때는 3상 4선식 그냥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그마한 화살표에 보니까 공장 및 광업재단에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집합물의 구성 부분이 변경이 있어도 집합물에 대한 저당권은 현재 집합물 전부에 대해서 특정성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물건 전부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 경제적 독립성이 인정되고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 물건의 집단이나 집합물에 대해서도 담보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증감 변동하는 유동집합물, 이거는 장소 지정, 수량 지정, 종류 지정 방법에 의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판례가 한 번 더 나와요.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 일지라도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방법에 의해서 특정되어 있다면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봐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양만장이 뭐예요? 뱀장어 키우는 데 있어요. 뱀장어 등 전부를 한 양도담보계약은 효력이 있다죠. 자,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될 수 있는 거 그랬습니다. 거기 잠깐만 드시면 우리 4대1 나오겠죠, 여기? 4대1은 그냥 암기사항이야. 맨 앞에 뭐 있었어요? 건물. 건물이라고 얘기하려면 R, C, W, 지붕, 기둥, 주벽을 갖춘 토지의 정착물. 그 옆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이나 임목등기. 그 옆에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 그 옆에 농작물,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으면 언제나 경작자 소유고, 수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제3자는 명인방법을 갖춰야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지하에 뭐 있었죠? 네, 미채굴, 광물. 언제나 광업권의 객체다. 아시겠죠? 자, 지금 줄줄줄줄을 안 나와도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림이 조금씩 이렇게 지나가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진도 나가면서 온갖 암기를 계속 이루고 시키는데도 계속 이렇게 갖고 겁나게 적으면 진짜 겁나게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적으려고 그래? 앞에 다 적어놨는데. 에휴, 그냥 적어요. 할 수 없지 어떻게. 자, 물권의 종류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185조에 물권은 법률 동그라미 칩니다. 법률 또는 관습법 동그라미 칩니다.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는 밑에 쳐야 될 거 명령 X, 규칙 X.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물권 창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명령이나 규칙, 그 법률 밑에 보면 명령이나 규칙은 물권 창설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관습법. 여기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종류도 그래. 여기 있는 종류 있잖아요. 여기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거 이외에 거시기권 정할 수 없다는 거야. 종류 새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야. 거시기권이라고 만들어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런데 내용 강제는 뭐냐면 용익물권은 사용수익권을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근데 용익물권 설정을 하면서 처분권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줘. 아,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러면 등기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용익물권 설정하면서 사용수익 처분권 다 주기로 했다라고 지네끼리 얘기했어도 실제 발생하는 권리는 뭐죠? 사용수익권만 발생하지 처분권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강제 위반하면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3번에 동그라미 2번 보이시죠? 네, 거기 동그라미 2번 종류 강제 위반하면 전부 무효.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네, 거기. 네. 그래요. 종류 강제 위반하면 전부 무효. 내용 강제 위반하면 위반된 부분만 무효.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보니까 민법상 물건의 분류다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참 보기 좋게 잘 해놨죠? 근데 머리 아파. 우리는 어떻게 했는데 소지, 전지, 저질, 유점 그래버렸죠? 네, 소지, 전지, 저질, 유점.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거기다가 소지, 전지, 저질, 유점 그러면 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야. 멋있잖아. 그죠? 뭔만 있어.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으로 가면 관습법상 물권이 있죠? 관습법상 물권 아까 했네.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있지 않습니까?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관습법상 물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판례 중에서는 두 번째 있는 판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줄치셔야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처분권은 있다죠. 사실상 처분권은 있지. 내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 샀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했죠. 예? 하지만 이거 내가 나 이거 건물 이거 말고 철거하고 딴 거 지을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사실상 처분권 있죠. 철거 처분권까지 다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문제 하나 나오죠. 16페이지에 나왔나요? 예, 그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185조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양도담보권 설정할 수 있다. 답 서 있죠? 벌떡 서 있네. 손까지 들고 나요. 그러고 사용수익권 등이 영구적 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허용될 수 없다. 지네끼리 소유권 이전하면서 야야야 처분권만 행사하고 사용수익권 행사하기 없다라고 하면 그건 소유권 아닙니다. 소유권의 효력은 우리가 합의로 정하는 거야.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물권 법정주의 중에서 내용 강제 아닙니까? 내용 강제? 그렇죠? 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 여기서 우선적 효력은 앞에서 했어요. 우리가 물권에 충돌해서 했거든. 예, 거기서 보면 되지 여기서 볼 건 아니고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 볼 겁니다.